은퇴하면 바로 또 일하러 나가야지. 놀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렇게 말하던 남자에게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부인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고 해? 이젠 좀 쉬어.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마음껏 놀아봐. 순간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하던 자신이 정작 놓친 게 무엇인지 그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노년에 제대로 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몸이 버텨주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면 여행도 산책도 허망해집니다. 둘째는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생활비입니다. 돈 걱정이 발목을 잡으면 놀고 싶어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나눌 벗이나 관계입니다. 혼자서 TV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는 건 놀이가 아니라 고립일 뿐입니다. 건강과 생활비,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만 노는 게 진짜 힘이 됩니다. 은퇴 후 30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만 잡아도 총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까지 더하면 10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큰 자산을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가 일정하게 확보되기만 하면 그 자체가 평생의 안전망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는 게 답입니다. 놀면서 웃고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순간만이 그 무서운 계산기를 잠시 꺼버릴 수 있습니다. 노는 건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생존 기술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날들을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면 60세 이후에는 잘 노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노는 게 최고의 행복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일하다 얻은 훈장은 무덤에선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살던 73세 오상규 씨는 평생 철도공사에서 일하며 근면 성실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국토발전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고 정년퇴직 때는 많은 사람이 박수 속에 떠밀려 나왔습니다. 거실 장식장엔 각종 훈장과 감사패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그는 한동안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훈장들은 먼지에 덮였고 자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뒤 그는 매일 그 훈장들을 바라보다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뭐였으나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다 쓰레기지. 결국 그는 병상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고 장례식장에서 그의 훈장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조차 버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창고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갈아 넣어 받은 훈장과 표창은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 훈장은 당신을 따라오지도 않고 당신의 외로움이나 고통을 달래주지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루라도 웃고 즐겼던 시간이 더 값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소풍 가서 찍은 사진 한 장, 손주와 함께한 놀이공원에서의 웃음소리,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나눈 농담이 결국은 훈장보다 100배, 1000배 값진 흔적으로 남습니다. 노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훈장을 인생의 보람이라 착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죽음 앞에서 그것이 휴지 조각임을 깨닫습니다. 남들 앞에선 대단해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는 건 웃으며 놀던 기억뿐입니다. 놀지 못한 인생은 화려한 훈장을 품에 안고도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오상규 씨와 달리 은퇴 후 바로 노는 법을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장영희 씨는 퇴직 후 각종 위원회 활동이나 명예직 제안들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주변에서 남들처럼 훈장이라도 하나 받아놔야지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건 훈장이 아니라 내 웃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삶은 여전히 활기찹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의 훈장은 결국 무덤에선 휴지 조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노는 건 다릅니다. 남겨진 사진 속 웃음, 가슴 속에 새겨진 추억, 떠올릴 때마다 힘이 되는 시간들은 무덤조차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더 많이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내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훈장이자 사라지지 않는 진짜 영광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돈은 썩어도 추억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7세 장정순 씨는 평생 은행 창구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남들처럼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주말마다 쉴 새 없이 근무를 이어가며 자식 교육비와 집 대출금을 갚느라 인생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퇴직을 하고 나니 통장에 쌓여있던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각종 관리비가 쉴 새 없이 빠져나갔고 남은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반해 마음의 허무함은 더 커졌습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안했고 하루하루는 고독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국 내 손에서 떠나가지만 내가 웃으며 만든 추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인생을 정반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동네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웃고 떠들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도시락을 챙겨 강변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하찮고 가벼운 일처럼 보였지만 정 씨에겐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퇴직금을 더 아껴야 한다며 시장 통닭 한 마리조차 망설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깔깔 웃는 그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노는 게 무슨 의미냐,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 씨의 얼굴에는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돈은 결국 병원비와 세금으로 흘러가지만 친구와 함께 뛰던 공원의 바람, 해질 무렵 강변을 걷던 그 기억은 절대 썩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납니다. 아무리 꽉 움켜진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쌓은 웃음과 추억은 병상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살아있는 재산입니다. 즐겁게 놀며 만든 기억은 은행 잔고보다 오래가고 이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떠올리면 미소 짓게 만들고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을 살려내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놀고 웃으며 추억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돈은 썩고 사라지지만 추억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내가 웃으며 살았던 그 시간들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는 놀며 추억을 쌓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힘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노는 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72세 최명자 씨는 평생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20살 간 넘자마자 남편과 결혼해 생계를 책임졌고 새벽 5시면 분식집 불을 켜고 밤늦게 가게 셔터를 내리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여름휴가 한 번, 명절 외출 한 번도 마음 편히 못 해봤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을 마련하느라 본인은 시장에서 파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으고 또 모았지만 정작 남은 건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그리고 흩어져 사는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막막했습니다. 돈은 남아 있었지만 어디에도 쓸 용기가 없었습니다. 괜히 나갔다 돈이라도 쓰면 불안해졌고 남편과 사별한 빈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즐기겠어, 이제는 아껴야지 하며 하루 종일 TV만 바라보던 그녀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소풍을 가자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2만 원만 내면 버스 타고 근교 계곡에 다녀올 수 있다 했습니다. 처음엔 사치라고 생각해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선 그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노래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마이크를 잡아 노래를 부르자 최 씨는 어느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은 게 언제였더라. 계곡에 도착해 맨발을 담그고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던 순간 그녀는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게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이제라도 놀아야겠다. 그날 이후 최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근교 여행을 다니고 평일에는 탁구 동호회에 나가 땀을 흘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웃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우울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돈은 결국 남의 손에 가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가거나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내가 놀면서 만든 추억은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건 내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살려주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웃으며 만든 기억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사진첩을 꺼내 친구들과 갔던 여행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이 한 장이 통장 잔고보다 훨씬 값진 거야.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이 순간은 영원히 내 가슴에 남아 있거든. 노년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웃었던 흔적이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진짜 비극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으로만 채워지고 병원 진료 카드만 쌓여갈 때 삶은 끝없는 무덤 속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놀며 남긴 추억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마음은 풍요롭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웃었던 순간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최명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건 늦게라도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또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누구랑 웃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하루를 버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실을 이제야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돈은 썩고 사라지지만 놀며 만든 추억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탱해주는 인생의 최후 선물입니다. 그러니 60세 이후에는 돈을 움켜쥐느라 떨며 살지 말고 마음껏 놀며 삶을 선물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평생 일만 하다 관 속에 들어가는 꼴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전북 군산에 살던 74세 박동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공장과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현장에 나가 돈을 벌었고 자식들 등록금과 결혼 비용까지 모두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야 한다. 아직은 쉴 수 없다는 말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던 그는 결국 작업장에서 쓰러졌고 가족 품에 돌아오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다 가셨어요. 정작 본인을 위해 산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일만 하다 관 속에 들어가는 인생, 이것만큼 처절한 비극은 없습니다. 돈은 남았을지 몰라도 그 돈을 쓰고 즐길 주인은 이미 땅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유산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 갔다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누려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맞이하는 가장 참혹한 결말입니다. 일만 하며 산다고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껴 모은 돈은 병원비로 흘러가고 자식에게 넘어가거나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관 속에 누운 순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엔 왜 더 일해야 합니까? 돈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죽음을 재촉하며 사는 게 과연 현명합니까? 노는 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늦은 나이에 떠난 여행 한 번, 친구와 나누는 술 한 잔, 손주와 공원에서 웃으며 걷는 한 시간이 결국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고 남은 시간을 채우는 가장 값진 순간입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돈만 쥐고 살다가 결국 썩어가는 종이 조각과 함께 사라지는 건 너무나 허무합니다. 박동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해 단 하루도 쓰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를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니라 늘 고단하게 일하던 그의 굽은 허리와 늘 피곤에 찌든 얼굴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60세 이후 잠시라도 노는 법을 알았다면 그의 마지막은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을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게 인생입니다. 돈, 집, 체면 모두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즐겼던 시간, 내 발로 걸어다니며 누린 작은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엔 더 이상 일터에 매달리지 말고 놀아야 합니다. 노는 것이 곧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저항이자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선물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관 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꼴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노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1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TV 드라마만 반복해서 보고 하루에 대화하는 단어라고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봉투 필요 없어요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히 사는 게 편한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깜빡깜빡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2번씩 먹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네 주민 모임에서 친구들과 노래 부르고 가까운 곳에 함께 여행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최근에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말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돈도 약도 아닌 웃으면서 노는 시간이 나를 다시 살렸어요. 치매는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를 아무리 받아도 약을 아무리 먹어도 즐겁게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서서히 썩어갑니다. 몸은 멀쩡해도 정신이 갇히면 살아있는 시체처럼 남의 손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노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면 다릅니다. 웃고 떠드는 순간 뇌세포는 깨어납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내딛고 새로운 대화를 나누는 순간 뇌는 다시 활발히 살아납니다. 노는 게 곧 최고의 치매 예방약인 이유입니다. 노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바둑 한 판 두면서 머리를 굴리고 여행지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며 기억을 끌어내는 모든 순간이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알약보다 의사가 처방하는 주사보다 함께 웃고 즐기는 순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윤말순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약으로 산 게 아니에요. 놀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웃을 때마다 내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녀의 삶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은 흩어지고 건강도 언젠간 무너집니다. 하지만 놀며 웃는 시간은 뇌를 지켜주고 정신을 끝까지 살아있게 합니다. 60세 이후에 더 놀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자 마지막까지 나를 나답게 지켜주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남들 불행할 때 웃는 게 진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이정호 씨는 한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하며 돈을 모으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가 본 건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동료들은 연금이 부족해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했고 친구들은 자식 문제와 병원비로 얼굴이 늘 어두웠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한숨과 푸념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돈보다 웃음을 선택했고 60세 이후에는 일하지 않고 놀며 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돈 다 쓰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혀를 찼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웃었으면 그게 이긴 거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집안 문제로 병원과 법원을 오가며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을 때 이 씨는 매일 아침 낚시를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웃음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얼굴이 환했고 여전히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반대로 남들 대부분은 병원 대기실에 줄을 서고 자식 문제로 마음이 찢기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이 무너질 때 내가 웃고 있으면 그게 진짜 승리지. 나는 이겼다. 노년의 진짜 승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젊을 때 끝난 게임입니다. 남보다 오래 살고 남보다 많이 쌓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남들이 한숨 쉴 때 웃고 남들이 주저앉을 때 즐겁게 노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입니다. 돈만 움켜쥔 사람은 병원비로 다 쏟아내고 체면에 매달린 사람은 무너질 때 더 큰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놀며 웃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행이 쏟아져도 웃음으로 버티고 외로움이 몰려와도 웃음으로 물리칩니다. 이정호 씨는 지금도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놀아라. 울면서 늙지 말고 웃으면서 늙어라. 그래야 이기는 거다. 친구들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점점 그의 얼굴에서 답을 보게 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고 삶의 활력도 넘쳤습니다. 반대로 돈만 붙잡고 살던 사람들은 병과 외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 자식, 체면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남들 불행할 때도 꿋꿋이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놀면서 웃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엔 더 놀아야 합니다. 노는 게 결국 남들 불행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고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인생의 끝은 처참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뒷모습뿐이고 친구라 믿었던 자들은 내가 돈과 힘을 잃자마자 잔인하게 등을 돌립니다. 체면과 예의 따위에 매달리며 산 사람은 결국 병든 몸 하나, 지택 못한 채 고요한 방 안에서 서서히 썩어갑니다. 늙음은 잔혹합니다. 착하면 뜯기고 선하면 버려집니다. 이제는 독해야만 살아남습니다. 남 눈치 따위에 목숨 걸면 남은 인생은 무덤보다 더 비참한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당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시선은 하루지만 내 인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까지 계산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허세를 부리고 싫어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짓밟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정작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내 아픔을 대신 짊어져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스쳐가는 그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평생을 허비한 겁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희극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한 노인은 젊을 때부터 남의 평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자식이 잘나 보이도록 거짓말을 보태고 이웃들 앞에서는 없는 돈을 빚내서라도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명절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강박에 통장을 비우고 아프면서도 병원비 아깝다고 참고 대신 비싼 양복을 사 입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그 하루의 시선을 위해 평생을 불행하게 산 겁니다. 결국 노인이 된 지금 남들이 뭐라 하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켜온 체면 따위는 한순간에 잿더미처럼 사라졌습니다. 남들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본인만 인생을 갈갈이 찢어 삼켜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경남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옷은 남루에도 당당했고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제멋대로야? 하지만 그 말들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삶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여행을 갔고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다르다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늙은 지금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스쳐가는 남의 눈빛 따위보다 평생의 만족을 택한 겁니다. 늙어 남 눈치를 보는 인생은 결국 잔혹한 형벌입니다. 장례식장에 누워있을 때조차 남들은 잘 살다 갔다더라 한마디 남기고 돌아섭니다. 그들이 내 인생에 책임지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눈빛에 목숨을 겁니까? 하루의 시선 때문에 평생을 팔아넘기는 건 노예가 된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인정받으려 몸부림쳐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입니다. 그럼에도 체면을 위해 웃는 얼굴을 지어내는 건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오늘 흉을 보던 사람이 내일은 나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치 보며 버린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평생을 앗아가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늙은 지금이라도 남 눈치 따윈 끊어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조롱하든 험담하든 그건 그들의 입놀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한 번뿐인 생,
남에게 바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이제라도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독하게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루에 불과하고 내 인생은 평생입니다. 하루짜리 시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늙어서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챙기며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잘 모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갑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노후가 되면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한평생 착하게 살아온 노인은 결국 주변의 밥줄이 됩니다. 빌려간 돈은 안 갚고 부탁만 쌓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며 손 내밀던 사람은 결국 내 피와 살을 뜯어가며 자신을 살찌우고 나는 점점 말라 죽습니다. 남 눈치 보며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잔혹할 정도로 비참한 말로로 이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 좋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 거절을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적금까지 깨서 내줬습니다. 친척이 사업한다며 손 벌리면 카드론을 뽑아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빚 독촉 전화와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그 노인은 폐지 줍는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그가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살던 습관 하나가 그의 노년을 잔혹한 감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독했습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안 된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웃이 부탁해도 웃으며 끊어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인정머리 없다 냉혈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 독함이 그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자기 노후 자금을 굳건히 지켜냈고 오히려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니 편안히 살았습니다. 욕을 먹을 땐 순간이었지만 남들 다 무너질 때 그는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잔혹할 정도의 독함이 결국 생존을 보장한 것입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면 이용당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지갑을 열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가 됩니다. 그들은 절대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으로 당신의 목줄을 쥡니다. 착하게 거절 못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 고기를 내어주는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노인의 선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약점입니다. 냉혹한 세상에서 선한 노인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늙어선 더 이상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눈치보다 내 살 길을 지켜야 합니다. 독하지 못한 노인은 결국 고립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착한 사람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을 뜯어먹고 떠나갑니다. 마지막에는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도 찾아오는 이는 없습니다. 가진 게 떨어진 순간 남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착하게만 산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독한 노인은 다릅니다. 안 된다는 단호함이 그를 지켜줍니다. 비웃음은 하루지만 그의 평생은 안전합니다. 이용하려는 자들의 손을 잘라내야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 나의 자존심, 나의 생존입니다. 늙어서까지 남 눈치 보며 이용당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뜯어먹힙니다. 늙은 지금이라도 차갑게 잔혹하게 말해야 합니다. 안 돼. 더는 내 것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남 눈치 보지 않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나부터 짐승처럼 강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기대는 독이고 내 독함은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다릅니다. 부모로서, 친구로서, 친척으로서 끝없이 요구받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말에 갇혀 나를 갉아먹으면서도 남의 기대를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늙으면 그 기대는 더 잔혹하게 변합니다. 연금 나오면 좀 보태달라, 손주 돌봐달라, 집 팔아서 나눠달라. 남들이 내게 들이대는 기대는 달콤한 부탁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 독을 끝내 삼키면 늙은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는
남의 기대를 잔인하게 잘라내고 스스로 독해진 노인뿐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평생을 가족의 기대에 묶여 살았습니다. 젊을 땐 자식 학비를 대느라, 중년에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늙어 연금이 나오자 이번엔 손주 학원비를 부탁받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이라는 자식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본인 병원비조차 감당 못해 약을 끊었고 몸이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그 노인이 남의 기대를 다 받아낸 결과는 기립조차 못하는 무너진 육체와 남은 돈 한 푼 없는 초라한 노후였습니다. 남의 기대는 독이었고 그는 그 독을 끝내 토해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반대로 경북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했습니다. 자식이 집 팔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내 집은 내 무덤이다. 내가 필요하면 내 힘으로 살아라. 자식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처음엔 욕을 먹었습니다. 저 노인은 인정머리 없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그는 버텼습니다. 병원비를 스스로 감당했고 집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이 어려워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은 오히려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기대는 거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곳이 있는 거다. 그의 독함은 방패였고 그 방패가 그와 그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남의 기대를 다 들어주며 사는 노인은 결국 독에 중독된 사람처럼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주변은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들이밉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거절하지 못하면 계속 빨립니다. 몸이 무너져도 통장이 비어도 남들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게 남의 기대라는 독의 무서움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독하지 않으면 남의 기대가 나를 파멸시킵니다. 그 기대를 막는 방패는 오직 나의 독함뿐입니다. 안 된다는 단호한 말, 못한다는 차가운 태도, 이것이 내 삶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내 등을 보며 뭐라 떠들든 그건 하루짜리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독하게 나를 지켜내면 내 인생은 평생 안전합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산다는 건 곧 독을 매일 들이키는 일입니다. 결국 그 독은 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독하게 산 사람은 다릅니다. 그 독을 방패로 되돌려 칩니다. 남의 기대를 잘라내고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늙어선 더 이상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기대는 독이고 내 독함은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면 늙은 인생은 잔혹한 독살로 끝납니다. 그러나 독하게 살아남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자기 호흡을 지키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이 떠난 자리에 홀로 서는 건 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다릅니다. 가족이 곁에 있고 친구가 늘 주위에 몰려 있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괜찮아, 내 곁에 우리가 있잖아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늙음이 찾아오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는 병원 침대 위에서 먼저 사라지고 피부치라고 믿었던 자식은 제 가정을 챙기느라 등을 돌립니다. 결국 남은 건 고요한 방 안 스스로의 숨소리뿐입니다. 남이 떠난 자리에 홀로 선 순간 착하게만 살아온 노인은 무너지고 독하게 살아온 노인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사업에 돈을 퍼주고 결혼할 땐 집을 내줬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빚까지 져가며 도와줬습니다. 그는 늘 내가 희생하면 언젠가 다 돌아오겠지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식은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만 남겼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그는 마지막까지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건 나 혼자구나. 남의 눈치만 보며 살다 결국 남들이 떠난 자리에 무너져버린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도에 사는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끝내 남는 건 나뿐이다. 자식이 아무리 부탁해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해도 냉정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차갑다 욕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챙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고 노후 자금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둘 곁을 떠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서는 순간이 와도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하게 지킨 자기만의 삶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욕을 먹던 그 독함이 결국 마지막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산 사람은 끝내 버려집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다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순간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남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버려지고 독한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노년의 가장 잔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 내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도 내 고독을 대신 견뎌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난 자리에서 결국 내가 서야 할 무대는 오직 나 혼자입니다. 그렇게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남의 기대, 남의 요구, 남의 시선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순간 욕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은 하루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휘둘리며 허락한 희생은 평생을 앗아갑니다. 남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독하게 산 노인의 최후의 무기입니다. 5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식도 끝내는 떠나고 남는 건 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릅니다. 내 피와 땀을 쏟아 자식에게 올인하면 언젠가 보답받을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명절이면 꼭 찾아와 웃으며 밥상머리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잔혹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냉정하게 돌아서고 부모를 짐이라 부르며 뒷모습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끝내는 나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고립된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독하게 산 사람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않고 남 눈치 보며 살지 않은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혼자 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려 살던 부모는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부서져 갑니다. 하지만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챙겨온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한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아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는 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이민을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고 손주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혹시 오늘은 오려나라는 기대에 젖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홀로 쓰러진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생으로 인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과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는 내 힘으로라는 생각으로 젊을 때부터 스스로를 챙겼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체면 차리기보다는 자신이 즐기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멀리 떠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의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던 그림을 그리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식은 그저 곁에 있으면 좋은 존재일 뿐 자신의 생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며 살면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식이 나의 안부에 무심해도 바쁘니까라며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버림받은 겁니다. 손주 돌잔치에조차 초대받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에도 곁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남을 위해 살다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거울 속에는 힘없이 쪼그라든 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 눈치 따위 버리고 독하게 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은 인생을 지옥이 아닌 나만의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6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체면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남들 다 가는 길이라면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남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어떻든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늙고 나니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정해준 길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남들이 말하던 정답은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독이었음을. 남들 눈치 보며 남의 길을 따라간 사람의 마지막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처절한 파멸이었습니다. 결국 무덤가에 서는 순간 남은 건 내 발자국뿐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건 나지 그들의 수다와 조롱이 아닙니다. 서울에 살던 한 노인은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삼켰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 빚을 내서라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이웃으로 남기 위해 거절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늙고 나서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산더미 같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한 연극이었고 무대가 끝나자 박수도 없이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의 말에 끌려다니며 살아온 대가는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간다. 자식이 반대해도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친척이 비웃어도 하고 싶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네에서 저 사람은 제멋대로다라는 말이 흘러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 눈에 그는 고집불통이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늙어서도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자신만의 일정을 즐겼습니다. 남들처럼 체면에 목매어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의 말은 하루면 잊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평생을 지탱하는 진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 말은 결국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오늘 욕을 먹어도 내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길을 포기한 순간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늙어 남 눈치 보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후회합니다. 그때 내 하고 싶은 걸 할걸. 하지만 늦습니다. 이미 남의 말에 휘둘려 걸어온 길은 돌이킬 수 없고 남들은 내 삶에 단 한 톨의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조롱하고 끌어내린 그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면 오히려 안주거리 삼아 웃을 뿐입니다. 남 눈치 보며 살면 결국 파멸이고 독하게 내 길을 지키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남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집을 위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쳐 일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남은 건 결국 내 손에 쥔 돈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상의 작은 선택조차 불가능해지고 체면은 무너지고 인간다운 삶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시간을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활비가 있어야 삶의 기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고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돈이 없는 노인이 맞닥뜨리는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드리며 왜 노년에 돈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아침, 장경호 씨는 늘 하던 대로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오늘도 향하는 곳은 동네 복지관입니다. 그곳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기에 장 씨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소중한 끼니였습니다. 허리춤에 걸린 낡은 가방 속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들고 버스 계단을 오르며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잔액 부족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습니다. 또야? 늦겠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호주머니를 뒤적이며 구겨진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기사는 인내심 없는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고 장 씨는 동전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건넸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지만 자리에 앉은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잔액조차 채우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쳤던 건 돈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못한 거구나라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버스 안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어떤 이는 손주와 통화하며 행복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스비 동전조차 버거운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젊었을 땐 이런 굴욕이 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시절엔 하루 일당으로 지갑이 두둑했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수입은 끊겼으며 남은 건 매달 겨우 받는 지원금뿐입니다. 그 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만 해도 빠듯합니다. 버스비 충전은 늘 다음 달로 미뤄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류장을 떠나며 그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건 단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욕을 겪지 말자.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돈 없는 노인의 하루는 이렇게 사소한 순간조차 존엄을 앗아가 버립니다. 버스카드 앞에서 멈춰선 그 몇 초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걸. 그는 그날 또 한 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점심 무렵 장경호 씨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동네 재래시장을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늘 북적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무배추 좋아요. 싸게 드려요. 손님을 부르는 소리에 장 씨의 발걸음은 자꾸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채소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상인이 다가와 아버님, 뭐 찾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야 하나, 그냥 갈까? 갈등하는 그 순간 상인의 눈빛은 살 거냐, 말 거냐 묻는 듯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구경 좀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리려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은 바닥을 보였고 남은 건 간장 한 병뿐이었습니다. 쌀밥 위에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려 비벼 먹으며 스스로에게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배는 채웠잖아. 그러나 씁쓸한 간장 향이 입안에 번질수록 그 위로는 공허하게만 울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활기와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손자 손을 잡고 즐겁게 장을 보는 가족, 고기를 한아름 사는 중년 부부, 푸짐하게 채소를 담는 이웃의 모습은 오히려 그의 빈 주머니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장면 속에서 소외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면 손 가득 봉지를 들고 웃으며 돌아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반찬거리를 고르며 아이들 입맛을 챙기던 그 시절, 그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들고 돌아오는 손은 비었고 그 대신 마음만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날 저녁 장 씨는 간장밥 위에 물을 부어 대충 죽을 쑤었습니다.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떠오른 건 시장에서 느낀 시선이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 자신을 향해 묻고 있었습니다. 넌 왜 아무것도 못 사니? 그 시선은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어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장경호 씨의 집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단층 슬레이트 지붕집입니다. 비가 내릴 때면 집 안은 마치 작은 폭포처럼 군데군데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는 양동이와 대야를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걸레로 닦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수리비를 생각하면 손이 멈춥니다. 지붕을 갈아엎는 데 드는 돈은 그의 한 달 지원금 몇 배에 달합니다. 그는 늘 중얼거립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젠 내가 집을 지켜야 하는구나. 장 씨의 집안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합니다. 벽지는 습기에 눅눅하게 젖어 얼룩이 번졌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스며듭니다. 겨울에는 이 바람이 칼처럼 방안을 휘젓습니다. 옆집에서는 얼마 전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깨끗한 창문과 반짝이는 지붕을 올려다보며 그는 자신의 집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집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식들이 뛰놀던 마당, 아내가 꽃을 심었던 화단은 이웃들 앞에서 어깨를 펴게 해주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오면 이웃들에게 들킬까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대야를 받쳐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창피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집은 사람이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벽과 새는 지붕은 그의 불안과 고립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보며 자기 인생이 천천히 스며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집조차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경호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 땀이 이마를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먼저 떠오른 건 병원비였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이번 달 지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높고 심장이 약해졌다며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들어서자 약사가 금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장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지폐로는 다 낼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장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조차 모멸감이 들게 했습니다. 약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몇 가지를 빼주었습니다. 얇아진 약봉지를 들고 나오는 길, 그는 괜히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약이 줄어든 만큼 몸의 고통은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순간 그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앞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싶었지만 손이 주머니를 더듬다 말았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은 다음번 진료를 위해 아껴둬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이 바짝 마른 채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커피 향이 코끝에 스며들 때마다 씁쓸함이 더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식탁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몸이 아파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치료가 아닌 버팀, 회복이 아닌 체념. 돈 없는 노인의 삶은 병 앞에서조차 존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주머니를 비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며칠 전 장경호 씨는 오래된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라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회비가 부담되어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주머니에 접어둔 10,000원짜리 2장을 꼭 쥔 채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환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 이번에 유학 갔어. 사진 좀 볼래? 또 다른 이는 여행 사진을 꺼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바람이 정말 좋더라고. 대화가 오가는 사이 장 씨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음식은 풍성하게 차려졌지만 그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먹고 회비는 얼마나 낼까? 10,000원으로 될까? 부족하면 어쩌지? 웃으며 고기를 집어주는 동료에게 그는 괜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난 괜찮아. 그냥 조금만 먹을게. 속은 허기졌지만 체면 때문에 끝내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대화 속에 끼어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 자식, 손주, 여행 이야기로 한창일 때 그는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저런 얘기 했었지. 애들 대학 입학 얘기, 집장만 얘기.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리가 끝나갈 무렵 총무가 회비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간 10,000원 2장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총무가 말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데 2,000원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동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후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측은함과 어색함이 섞인 눈빛. 장 씨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의 모임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체면을 버텨내기 위한 시험장이었습니다. 웃음과 술잔 사이에 끼어 있는 침묵이 그 어떤 굶주림보다 더 쓰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장경호 씨의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순간은 우체통을 열 때입니다. 색바랜 광고지 사이로 끼어 있는 흰색 고지서 봉투가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적힌 종이는 그에게 청구서가 아니라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달은 얼마나 나왔을까?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면 숫자들이 칼날처럼 눈에 꽂혔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창구에 찾아가 직원에게 이번 달은 반만 내고 다음 달에 채우면 안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규정을 움츠렸습니다. 연체가 2번 이상 되면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 말이 차갑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구나. 전기세를 흥정하는 신세가 되다니. 겨울이면 난방을 돌리지 못해 장판 위에 이불을 겹겹이 깔고 버텼습니다. 손끝이 시려워 장판 위에 얹어두곤 했지만
고지서만 생각하면 도무지 보일러 스위치를 켤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선풍기 한 대의 의지에도 전기세가 불어날까 겁이 나서 땀을 흘리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고지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매달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웃집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문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여름밤이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장 씨의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밖에서 그의 집을 본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공요금 고지서 앞에서 매달 신문 받는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경호 씨는 매번 숫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벌 받는 건가?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벌을 받듯 살아야 하나?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삶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아들이 집을 찾았을 때 장경호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 뒤로 손을 잡은 며느리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손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순간 방안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반가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비해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손주에게 줄 작은 용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급히 차린 김치와 멸치볶음, 달걀 부침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을 뜨고 며느리는 체면상 미소를 지었지만 손주는 밥이 맛없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장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기라도 구워주고 과일이라도 꺼냈을 텐데 젊은 시절 가장으로서 자랑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는 손주 앞에서조차 초라한 할아버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건 없으세요? 뭐라도 사드릴까요? 짧은 물음이었지만 장 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필요한 건 너무 많았습니다. 고장난 전기밥솥을 바꾸고 싶었고 매달 밀리는 공과금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난 괜찮다. 아무 문제 없어. 아직은 내가 버틸 수 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조금 보태 쓰세요. 우리가 여유는 없지만. 그러나 장 씨는 손사래를 치며 밀어냈습니다. 됐다. 나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사실 그 돈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자신이 짐이 되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체면을 잃는 순간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은 어색하게 흔들렸고 손주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장 씨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가족이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은 그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둔 채 아들이 두고 간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받았더라면 오늘 밤만큼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결국 자존심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초라해졌을까? 돈 없는 노인의 침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굴레가 입을 막고 자존심이라는 족쇄가 손을 묶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움을 거절하며 더 외롭고 더 비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경호 씨는 주말마다 동네 복지관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선 노인들 사이에 섞여 서 있지만 그는 늘 모자를 눌러 쓰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료 급식소에 들어가 쟁반을 받아들면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놓였습니다. 그마저도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식사였지만 체면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만 감사합니다를 내뱉었습니다. 식당 안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지만 장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앉은 이들과 말만 섞어도 누군가 소문을 낼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 양반 요즘 복지관 밥 먹으러 다니더라. 그 한마디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상상을 하며 그는 오로지 밥만 허겁지겁 먹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을 나설 때 양심 한쪽이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공짜 밥줄에 서게 될 줄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슈퍼 앞을 지나며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굶었습니다. 낮에 먹은 밥이 남들 눈에 비친 굴욕처럼 느껴져 도무지 다시 숟가락을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노인의 끼니는 배고픔보다 체면이 더 큰 적이었습니다. 허기를 채워도 마음은 공허했고 몸을 버티게 하는 국 한 그릇조차 자존심을 짓밟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가 내민 최소한의 손길을 잡으면서도 그는 늘 그림자처럼 숨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것이 돈 없는 노인이 짊어지는 또 다른 굴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장경호 씨는 전등을 켜지 않은 채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이웃집 불빛이 새어나와 따뜻해 보였지만 그의 집은 마치 버려진 집처럼 캄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굽혀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흘러 지금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고독뿐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은 매달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며 결국 그는 스스로를 점점 투명한 존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잊혀지고 가족에게조차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숨죽여 살아가는 나날들. 그 안에서 그는 늘 자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어느 날은 이웃의 장례식장에 들렀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알 수 없는 서늘함에 휩싸였습니다. 저분은 얼마나 받으며 버텼을까? 마지막까지 돈 때문에 힘들었을까? 죽음 앞에서도 떠오르는 것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돈 없는 노후는 그만큼 잔인하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조차 인간의 존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주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손주의 웃음소리, 딸이 건네주는 반찬통, 이웃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 작은 존재들이 그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달력에 손주의 생일을 표시하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나는 할아버지다. 돈 없는 노후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 속에서도 아주 작은 끈, 한 줌의 관계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결국 끝내 남는 것은 재산도 집도 아닌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